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본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인트로가 2개 정도 있었고 좀 길었죠. 오늘은 반도체 전자와 전공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일단 실리콘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의 개념과 그 차이, 그 다음에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 페르미 레벨, 그다음에 전자와 전공의 이제 밀도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자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그게 이제 밀도,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결정에 어디에서 전자가 들어가고 어떻게 전공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원소죠. 첫 강의에서 왜 실리콘을 주로 사용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규소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의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찾아보면 어디 있죠? 몇 번이죠, 실리콘이? 예, 실리콘이 여기 14번 자리에 있어요. 14번 규소가 있습니다. 일단 3족이고요. 그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14족이에요. 14족 실리콘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에서는 4족이라 그래요, 그냥. 14에서 10을 빼요. 어차피 최외곽 전자가 4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족 원소고, 14족 원소라는 소리는 전자가 14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리콘 원자핵에는 전자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되죠? 옥텐 룰을 만족하려면 8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결합을 4번 할 수 있어요. 공유 결합을 4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격자 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동그라미 친 전자들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이에요. 이 실리콘이 이제 결정을 이루게 돼요. 결정이라는 것은 아주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의미해요. 그렇죠? 화학 하면 좀 배우나요? 화학하면 그런 채심입방, 면심입방, 육각 밀집 구조 이런 거에 대해 배우는데, 실리콘의 결정 구조는 이런 페이스 센터드 큐빅, 면심입방 구조예요. 지금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는데 이게 다 실리콘 원자들이고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직육면체, 아니 죄송합니다. 정육면체 하나가 단위 셀이에요.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 우리말로 면심 입방 구조의 실리콘 단위 격자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색깔에 대한 표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결정 구조를 왜 보냐 하면은 밀도를 구하려고 결정 구조를 봐요. 실리콘에. 부피 밀도, 면 밀도 둘 다 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격자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격자의 한 격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격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레티스 컨스턴트라는 숫자인데, 이 레티스 컨스턴트가 실리콘은 상온에서 5.43옹스트롬입니다. 그러면 이 격자가 정육면체고 한 변이 5.43옹스트롬,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죠. 그렇죠? 반도체에선 센티미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예요. 아주 작죠? 그러면 이제 실리콘의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실리콘 밀도는 이 유닛셀 내부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유닛셀의 볼륨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여기서 보이는 이 뭐죠? 노란색, 주황색이라 할게요. 이 주황색 원자들은 원자의 8분의 1만 셀에 포함돼요. 꼭지점에 딱 있죠. 그렇죠? 셀 면의 모서리, 그러니까 셀 큐브의 꼭지점, vertex에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원자들은 셀 내부에 완전히 포함돼서 하나가 전체가 다 포함된 원자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셀 면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센터 큐빅의 면심입방이라는 게 이 셀 면의 중앙에 원자가 콕콕콕 박혀 있다는 뜻인데, 초록색 원자들은 셀 내부에 원자의 절반만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원자 수를 구해보면
주황색 8개, 초록색 6개, 파란색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8개입니다. 그래서 8개 맞죠? 네, 8개예요. 그럼 실리콘의 원자 밀도는 8개를 5.44 몽스트롬의 세제곱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대략 5 곱하기 10의 23승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요. 이 값은 대략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실리콘의 원자 밀도는 10의 23승 정도구나. 얼마의 10의 23승? 세제곱 센티미터당. 세제곱 센티미터. 반도체에서는 센티미터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실리콘이 격자가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 격자도 이제 면에 평행하게 보냐 아니면은 뭐 면의 사선으로 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격자를 보는 방향 혹은 격자가 놓인 방향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좌표계처럼 이제 유닛 벡터를 써서 나타내요. 그래서 뭐 이렇게 Z축에 으로 돼 있으면 100, 뭐 X축으로 돼 있으면 001, Y축으로 돼 있으면 010 뭐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제 실리콘의 유니셀 내부의 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100 벡터의 이제 면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면 100면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니셀을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100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0과 010은 똑같은 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110 방향의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모금 방향으로 보고 싶다. 만모금은 이제 큐브에서 가장 먼 vertex까지의 그런 죄송해요. 가장 먼 두 개의 vertex를 있는 게 만모금이죠. 만모금 방향으로 셀을 보고 싶다. 그럼 우리는 111 방향의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 110, 111 이렇게 3개의 그 단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단면 언급을 제가 왜 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실리콘을 자를 거예요. 실리콘의 그냥 밀도도 중요하지만 실리콘을 잘랐을 때 단면에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공정을 할 때 뭐 산화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온 주입을 했을 때 공정의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실리콘의 면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밀도는 이제 실리콘을 특정한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원자 밀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실리콘 면밀도라 그래요. 가장 먼저 이건 어떤 면이죠? 지금 제가 표시한 게 여기 표시한 게 110면이죠. 110면으로 딱 잘랐어요. 자른 단면에 지금 레티스 컨스턴트가 A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쵸? 딱 단면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레티스 컨스턴트가 A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 제곱 내에 몇 개가 들어있죠? 단면이 원자 하나, 그 다음에 4분의 1씩 이거 8분의 1이 아니에요. 이거 면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씩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면밀도는 2 over A 스퀘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 방향의 면밀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110 방향에는 한쪽 변의 길이가 루트 2a죠. 대각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는 절반이 2개.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게 2개, 4분의 1 들어가 있는 게 4개예요. 그래서 면밀도가 계산하면 a 제곱분의 2루트 2가 나와요. 그렇죠? 110은 이제 100 단면의 면밀도보다 루트 2배 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1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삼각형인데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선을 이어요. 그러면 딱 정 가운데에 요 초록색 원자가 딱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이으면 정 가운데 초록색 원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으면 요 저 뒤에 있는 초록색 원자가 들어가요. 조금 그리기 힘든데 어쨌든 정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그래서 111 단면의 면밀도를 계산해보면 6분의 1짜리가 3개, 절반짜리가 3개.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에서 보면 이렇게 루트 3 over 2a 스퀘어죠. 그래서 면밀도는
루트 3a 스퀘어 분의 4가 나와요. 이 100이랑 110 단면의 면밀도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면밀도 순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으로 자른 게 면밀도가 가장 작아요. 지금은 면밀도가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실리콘 레티스나 면밀도나 이런 게 혹시 뭐 나중에 또 공부할 일이 생기면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오기는 합니다. 그럼 실리콘 결정 상태, 이건 중요해요. 실리콘 결정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첫 강의에서 실리콘 산화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실리콘 산화막 얘기를 하면서 실리콘 산화막은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리다. 유리는 결정이 없는 형태의 실리콘 산화막이고, 그다음에 그 석영은 결정이 아주 촘촘하고 잘 되어 있는, 결정이 있는 실리콘 산화막이라 그랬어요. 실리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든 물질, 거의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인데 결정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성질이 달라집니다. 실리콘의 첫 번째 상태는 단결정, 다결정, 무결정 상태가 존재하는데, 실리콘의 첫 번째는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우리말로 단결정. 그 말은 전체 실리콘이 딱 하나의 결정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품질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CPU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라든지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다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싱글 크리스탈보다 조금 더 결정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이제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그래요. 폴리크리스탈린. 싱글 크리스탈을 마치 과자 부시듯이 부셔놓은 거죠, 지금. 얘들은 부분적으로는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규칙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결정에 요거를 그레인이라 그래요. 이 다결정 중에서 이 싱글 크리스탈의 파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파편 중에 하나를 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다결정이 있으니까 아예 뭐 규칙이 없게 생긴 아몰포스라 그래요. 이런 무결정 상태가 있습니다. 얘는 거의 결합의 규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의 세 가지 상태에 따라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이제 딱 정리해 봤는데, 일단 전자 이동도를 볼게요. 전자 이동도와 저항.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전자 이동도라는 거는 우리가 전자가 얼마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냐를 뜻하죠. 그렇죠? 싱글 크리스탈은 딱 봐도 전자가 이동할 패스가 완전히 균일하게 나 있어요. 고속도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 이동도가 높고 저항이 낮습니다. 아몰포스 상태는 전자 이동도가 아주 낮아요. 이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의 한 1000분의 1, 10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가 이동하려는데 전자 이동할 패스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항은 높습니다. 폴리크리스탈린은 이 두 상태의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정 난이도라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넣으면서도. 근데 일반적으로 좀 싱글 크리스탈 상태의 그 실리콘 덩어리를 제조하는 게 좀 더 어렵다. 폴리크리스탈린이나 아몰포스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폴리크리스탈린이 아몰포스보다 더 제조하기 어렵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싱글 크리스탈은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내볼게요. 우리가 보는 TV 있잖아요. TV 아니면은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은 뭐 태양전지? 태양전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대면적의 실리콘 기판이에요. 그것도 실리콘 기판이에요. 우리 TFT라고 해서 틴 필름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TFT 실리콘 기판인데 걔네들은 뭘로 만들까요? 걔네들은 여기 폴리크리스탈린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은 큰 면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싱글 크리스탈은 대충 한 지름 300mm 정도, 한 30cm 정도가 한계이고,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우리 TV, 모니터 이런 애들은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실리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의 형상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우리는 실리콘 원석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죠? 실리콘 원석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도 사실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녹여요. 실리콘에 녹는 점은 대략 1600도 정도 돼요. 1600도 정도 되는데, 이걸 녹이면 이렇게 여기 실리콘이 녹아있죠. 그쵸? 인곳이라 그래서 실리콘 원통을 뽑아내는데, 이 인곳의 가장 끝에 달린 게 시드예요. 위쪽에 여기 시드가 달렸어요. 이렇게. 이 시드를 딱 넣으면, 시드는 아주 조그만 실리콘으로 결정이 딱 제대로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시드를 이제 딱 이 형성된 시드를 넣으면 이 녹아있던 실리콘이 이 시드에 붙어가지고 결정이 쫙 고르게 만들어지면서 자라게 돼요. 이때 이 자라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는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까 100, 111, 110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시드를 넣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웨이퍼의 면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인곳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인곳을 잘라야겠죠. 동그란 모양으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절단을 하면 이런 웨이퍼가 나와요. 이 실리콘 웨이퍼 아주 얇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사실 이제 얼마인지 몇 인치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는 12인치, 지름 12인치짜리 실리콘 웨이퍼를 쓰고 두께가 대략 1mm 정도 될 거예요. 네.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략 1m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리콘 웨이퍼가 가리키는 방향은, 면의 방향은 10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111일 수도 있어요. 그 웨이퍼 만들기 나름인데 110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얘를 이제 공정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보여요. 아이고. 이게 우리가 공정을 마친 실리콘 웨이퍼의 상태예요. 그럼 지금 약간 격자 모양이죠. 그쵸? 격자 모양을 우리는 다이싱이라 그래서 절단을 할 거예요. 절단을 하면, 그리고 절단을 하고 우리가 보는 IC 칩은 까만색 패키지에 쌓여 있죠. 다리가 나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패키징을 해요. 그럼 이게 IC 칩이 되는 겁니다. 이 IC 칩 속에는 이 다이싱 되기 전 실리콘 웨이퍼에 이 한 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인 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가 실리콘 결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도핑으로 가볼게요. 이전 강의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N타입과 P타입이 있어요. 전자가 많냐, 전자가 적냐, 이렇게 해서 전자가 많으면 N타입, 전자가 적으면 P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타입, N타입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우리는 순수한 실리콘, 사실 순수한 실리콘은 없어요. 그쵸? 100%가 어딨어요? 99.99999% 이렇겠죠? 순수한 실리콘을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주입합니다. 불순물을 주입하는데, 불순물은 전자를 내놓거나 전자를 받는 불순물이에요. 다른 원소를 주입한단 말입니다. 방법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이제 도핑하고자 하는 원소를 가속해서 실리콘 웨이퍼에 때려 박아요. 주입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사처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속시켜가지고 원자 상태로 때려 박는 거예요. 네. 그걸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다룰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긴 장비에서 요 끝에 웨이퍼가 있죠. 여기서 이온빔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온빔이 쫙 나오게 해서, 이온빔이라는 거는 그런 SF에 나오는 무기 그런 게 아니라 이온을 가속시키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가속시키는 게 이온빔이에요. 여기서는 양이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차 가속을 해요.
그다음에 질량 분석기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량의 이온을 뽑아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물리2에 나오는데요. 지금 물리2에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저 때는 물리2에 나왔어요. 근데 자기장을 걸면 이 이온의 속도와 질량과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이 도는 반지름이 달라요. 그래서 원하는 자기장으로 딱 원하는 질량의 이온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2차 가속하고요. 1차 가속과 2차 가속은 전압을 줘요. 아주 고전압을 주는데 대략 4만 볼트, 아니면 1만 볼트에서 20만 볼트 사이로 줘요. 네. 그 정도로 주고 지금 살짝 꺾이죠, 이온 빔이. 대전이 제대로 안 된 이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빔 게이트라 그래서 대전이 안 된 이온들을 걸러냅니다. 이 중성빔 게이트는 뭐 전압을 줘요. 전압을 상하로 주면 대전돼 있는 놈은 전기력을 받아서 꺾이고 안 돼 있는 놈은 그냥 직진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안 돼 있는 놈은 직진해가지고 이상한 대로 부딪히겠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도핑으로 더 넘어가서 일단 신수한 실리콘 결정이에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결정입니다. 물론 아무 포스에도 도핑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싱글 크리스탈 기준으로 할 거예요. 참고로 폴리크리스탈린 상태는 도핑이 잘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에 도핑을 하게 될 거고 일단 N타입 도핑을 할게요. N타입 도핑은 전자를 내놓는 놈이에요. 그럼 우리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인 녀석을 찾아야겠죠. 왜냐면 걔가 실리콘과 결합을 4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의 전자가 남네 하고 전자를 내놓을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적합한 원소가 인, 포스포러스라는 원소예요. 포스포러스는 원소 번호가 15예요. 실리콘에 하나 오른쪽에 있어요. 최외각 전자가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N타입 반도체라는 거는 포스포러스 하나가 들어가서 4개의 결합을 했네. 근데 내가 전자가 하나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이 전자가 실리콘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럼 전자가 많은 타입이에요. 물론 금속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건 다릅니다. 분명 금속은 아니에요. 금속은 어쨌든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럼 P타입은 반대로 내가 전자가 하나 적은 거를 넣어야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전자가 하나 적은 걸 봤더니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도폰트로 사용을 안 해요. 네, 알루미늄 아니고 저기 13족에 봤더니 알루미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3족에 봤더니 보론이 있어요. 붕소예요. 네, 붕소는 원자 번호 5번. 최외각 전자가 3개예요. 그럼 나는 붕소는 결합을 딱 했는데 결합을 하나 할 수 있는 곳이 남아요. 그쵸? 이거를 홀이라 그래요. 네. 이 홀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홀의 개념들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도펀트의 수는 실리콘 원자의 대략 100만 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10에 17승에서 21승 정도 농도로 도핑을 하고요. 21승 정도 도핑되면 얘는 거의 성질이 금속과 유사해집니다. 이 도펀트가 많아질수록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나 전공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기작들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순물을 가속시켜서 도핑을 하는데 인이나 붕소를 도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이나 붕소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있어요? 예, 쓰는 거 있어요. 일단 P타입은 붕소 대신 쓸 게 마땅치 않고요. 거의 다 붕소를 쓰고요. 예. N타입은 인 밑에 거 비소라 그러죠. 아세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을 쓰거나 비소를 쓰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무거나 써도 무방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조금 생소한 개념인 홀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야 돼요. 예, P타입 반도체를 다시 놓고 보면 이 H라는 게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실리콘은 결합을 4개를 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실리콘 하나 걷어차버리고 거기에 붕소가 비집고 들어가요. 그쵸? 그럼 붕소는 결합을 3개밖에 못해요.
그러면 실리콘은 결합을 하나 못한 거죠. 그렇죠. 결합을 하나 못한 거예요. 그럼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실리콘의 원자가 막 자유전자처럼 돌아다니냐?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실리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이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움직이더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홀은 전자가 빠진 위치를 나타내는 가상의 입자예요. 이 입자가 아니라 가상의 입자가 움직인다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공기방울이라고 생각해요. 탄산에서의 공기방울. 이 공기방울 개념을 왜 쓰냐?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전자가 움직이는 게 맞는데, 우리가 홀 하나가 움직이면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전자가 길을 비켜서 다른 데로 움직여야 되죠. 그럼 우리는 반도체를 해석할 때 하나의 홀의 이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수많은 전자의 역방향 이동으로 볼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홀 하나의 이동을 보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렇습니다. 성질은 양의 전하를 가지는 전자와 유사합니다. 양전자 절대 아니에요. 홀은 전자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양의 전하를 띠는 가상의 입자예요. 실제하는 입자가 아니라. 그럼 좀 전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나와요. 이건 전공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도핑된 반도체는 언제나 중성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지금 N타입에서 전자가 하나 돌아다녀요. 그러면 음의 전하를 전체적으로 띠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인을 갖다가 임플란트를 해서 박았으면 원자 핵의 전하도 하나 더 늘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돌아다녀도 원자 핵이 양의 전하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중성이에요. 중요해요. 전체는 도핑을 하던 안 하던 항상 중성입니다. 그럼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는 일단 전자를 내놓는 아세닉이나 포스포러스 같은 5족 원소, 15족이에요. 우리는 5족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반도체에서는 5족 원소를 첨가합니다. 이런 이제 도펀트 우리가 전자를 준다 그래서 도너라 그래요. 도너.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너에서는 5개의 최외곽 전자 중에 4개는 결합하고 하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분석을 해요. 반면에 P형 반도체는 보론 등해가 아니에요. 보론을 사용해요. 보론을 사용해요. 마땅한 대체제 없습니다. 보론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도펀트를 우리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억셉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억셉터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생깁니다. 이 전공의 이동으로 반도체의 특성을 분석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를 한다 그러면 흔히 양자역학 굉장히 잘하겠네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 양자 잘 못해요. 사람에 따라서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일단 반도체에서는 양자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미시세계의 전자랑 전공은 당연히 양자역학을 이용해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미시세계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그렇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려면 우리의 직관에 의해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일단은. 시뮬레이션 실험도 하지만 일단 직관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원자 본 적 있어요? 원자 본 적 없죠? 미시세계는 우리의 감각이랑 완전 다른 세계니까 여기선 직관이 없어요. 그쵸? 직관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관적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전자와 전공이 뉴턴 역학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양자역학이 아니라. 실제로는 양자역학을 따르지만 마치 뉴턴 역학을 따르는 것처럼 분석을 하면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을 따르는 것처럼 분석을 하면 직관적으로 반도체 소자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전공의 에너지를 구해요. 먼저. 에너지는 양자역학 이용해 구합니다. 에너지는 양자역학에 의해 구하고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에너지 공간 내에서 고전역학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요. 고전역학 역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가더라.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학문이죠. 역학이라는 게.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진 에너지에서 고전역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요. 이걸 이제 세미 클래시컬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이 분석하는 아주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녀석은 공간에 따른 전자와 전공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게 우리가 전자와 전공 그리고 반도체 이동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복잡하죠? 이 밴드 다이어그램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차차 이해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형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수소원자 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죠? 네, 고등학교 물리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수소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자는 이제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 쪽에 있지만 상태에 따라서 들뜬 상태라 그래서 더 바깥에 있는 껍질로 이동할 수 있죠. 더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껍질을 이동한 더 바깥쪽 껍질로 나와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가장 바닥 상태로 내려오게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전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요. 죄송해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 표시된 Y축이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상태라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가장 안정한 혹은 가장 원자핵과 가까운 껍질이 있죠. 나머지는 이제 뭐라 그러죠? 들뜬 상태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까지 내려오면서 그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내려왔나에 따라 그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빛의 형태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라서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센 계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이 방출 스펙트럼을 조사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아마 이거 발모 계열일 거예요. 발모 계열의 스펙트럼을 본 것입니다. 그럼 실리콘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그렇죠? 실리콘 원자는 전자가 14개가 있죠. 14개가 있어서 이제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 아마 화학 2? 뭐 이런 거 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첫 번째 주기에 2개, 두 번째 주기에 8개, 세 번째 주기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외곽 전자는 3s2, 3p2라 그래서 3s에 2개, 3p에 2개가 있어요. 3p, 3s 이런 건 오비탈의 이름이에요. 이제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어쨌든 이 오비탈들 중에서 3p가 조금 더 에너지가 높고 3s가 에너지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아까 수소랑 비슷하게 이제 그려보면 실리콘은 이렇게 돼요. 이 밑에 건 안 그린 거예요. 이 밑에 건 어차피 전도에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필요가 없어요. 2, 1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애들은 볼 필요가 없고 이 3, 세 번째 최외곽 전자 쪽에 전자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단일 원자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2개가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원자를 여러 개 붙여보면
이렇게 돼요. 이 오비탈들이 사실 어떤 함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방정식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인데 그 오비탈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게 새로운 오비탈이 돼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토믹 오비탈이라 그러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 전자물리 같은 거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수개의 원자 합쳐지면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스플릿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23승계의 원자, 무수히 많은 원자를 합쳐놓게 되면 이 띠가 여기가 선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다 촘촘하게 겹쳐져서. 그러면 우리는 이 밴드가 두 개가 보이죠. 위랑 아래랑. 그렇죠. 좀 더 연한 회색, 진한 회색. 얘네 두 개를 에너지 밴드라 그래요. 에너지 밴드라는 거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의 에너지들이에요. 그렇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딱 나뉘어지게 돼요. 그럼 이 가운데서 위에 거는 뭐라 그러냐? 아래 거는 뭐라 그러냐? 밸런스 밴드, 가전자띠라 그래요. 여기는 지금 에너지가 낮죠. 에너지가 낮으니까 전자가 낮은 에너지에 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뭐라 그럴까요? 이 두 개의 띠의 사이. 두 개의 띠의 사이는 밴드갭이라 그래서 전자가 존재가 불가능한 에너지 대역이에요. 이 밴드갭 사이에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맨 위에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는 그쵸? 밑에 가전자 띠가 전자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면 전자 이동이 좀 자유로운 좀 전자의 수가 적은 그런 띠가 있겠죠. 그게 컨덕션 밴드, 전도띠예요. 그래서 전자가 거의 없고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에너지에 이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낸 밴드 다이어그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밴드갭이라는 녀석이 아주 반도체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 1.12 일렉트론 볼트가 이 밴드갭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밴드갭 에너지 숫자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밴드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밴드갭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존재가 불가능한 에너지 대역입니다. 근데 이 밴드갭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가 CB고 이제 밸런스 밴드가 VB예요.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면 밴드갭이 적당하죠. 그렇죠? 적당한 밴드갭이 있어요. 도체는 두 밴드가 겹치죠. 그렇죠? 컨덕션 밴드의 밑에가 밸런스 밴드의 위랑 겹쳐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밸런스 밴드가 전자가 많은 데라 그랬죠. 그죠? 밸런스 밴드가 전자가 많은 데인데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겹쳐 있으면 컨덕션 밴드, 전도띠에도 전자가 아주 많겠구나. 그래서 도체는 아주 전류가 잘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도체는 아주 큰 밴드갭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밴드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가 저기 높아요. 그럼 저기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곳에는 전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밴드갭을 가져야 부도체고 얼마나 작은 밴드갭을 아니면 얼마나 적당한 밴드갭을 가져야 반도체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밴드갭이 얼마야 반도체가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의는 없어요. 물질이 같은 물질이더라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카바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 방탄복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단단한 물질, 유리 깨는 그런 도구에 들어가는데 이거 부도체예요. 부도체인데 아주 고전압을 걸어서 반도체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갭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에서 전자와 전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밸런스 밴드 쪽은 전자로 가득 차 있어요.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밸런스 밴드 쪽은 전자가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완전히 꽉 찬 상태는 아니고, 컨덕션 밴드도 역시 전자가 많이 없긴 하지만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와 전공이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쪽에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전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있고 밸런스 밴드에는 전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 내에서 전자가 혹은 전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이슈고요. 반드시 이 비율이 1대1인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도핑하기에 따라서 어디에는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가 좀 더 많고 어디에는 밸런스 밴드 쪽에 전공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핑을 아예 하지 않은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라면 그 비율이 1대1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약간 논외적인 말이지만 도핑을 하면 전자 또는 전공이 생겨요. 그렇죠? 혹은 이제 외부에서 열이나 빛을 받아서 그 수소 원자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듯이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의 컨덕션 밴드의 전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번 열 또는 빛에 의한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 전자는 이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니까 그 빈자리는 전공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공이 반드시 똑같은 양으로 생기고, 도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자가 더 많거나 전공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이제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페르미 레벨이라 그래요. 페르미는 사람의 이름이고, 이 페르미 레벨이라는 거는 전자나 전공의 에너지의 대표값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페르미 레벨이 높으면 전자들의 에너지가 높겠구나, 그리고 낮으면 전자들의 에너지가 조금 낮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페르미 레벨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뭔지 정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게 지금 반도체의 밴드 다이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ECEV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예요. 이 점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페르미 레벨이에요. 이 페르미 레벨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요. 전자에 의해서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 준위.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실리콘 반도체 혹은 어떤 반도체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제 전자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밴드 다이그램에서 이제 밴드갭 쪽에 금지 대역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어쨌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아주 촘촘하게, 거의 무한히 촘촘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낮은 에너지의 상태는 더 전자가 쉽게 가죠. 왜냐하면 자연은 다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낮은 에너지의 상태는 전자로 채워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에너지가 낮은 스테이트는 가장 높고 점점 확률이 낮아지겠구나,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전자로 채워질 확률이 이제 1에 가까웠다가
2분의 1이 되는 점이 있어요.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렇죠? 그 에너지가 바로 페르미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가 높은 그런 물질은 혹은 그런 반도체는 더 높은 에너지의 상태까지도 전자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절반이 되는 에너지 준위 자체가 높으니까 그 밑에는 채워질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인데 반도체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있어요. 그 밴드 갭의 금지 대역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금지 대역에는 전자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전자가 못 들어가요. 거기 금지 대역 쪽에 있는 EF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있다면 걔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그 상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긴 전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반도체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도핑을 아주 많이 했을 때는 이 EF 자체가 밴드 내부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데 걔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언도프트 케이스에서는 EF가 딱 밴드 갭의 정중앙에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전공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 전자가 많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전자가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N타입을 도핑하면 EF가 올라가네요. 이거 왜 이럴 것 같아요? EF가 올라간다는 말은 높은 에너지의 상태가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EF가 높다면 컨덕션 밴드에 여기에 전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전자가 많으면 걔는 무슨 타입이다? N타입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EF가 높아요. 페르미 레벨이 높으면 여기 정도까지는 좀 전자가 많이 차 있겠죠. 근데 페르미 레벨이 높으니까 EC 쪽에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가 많은 거예요. 걔가 N타입. 반대로 페르미 레벨이 낮으면 여기는 전자가 거의 상태가 다 비어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가 2분의 1이면 위에는 2분의 1보다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 한마디로 전공이 많은 상태니까 P타입이에요. 네. 아시겠죠? 페르미 준위 약간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낮은 에너지의 상태는 전자로 채워질 확률이 높아요. 점점 전자로 채워질 확률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아주 높은 상태는 전자가 들어갈 확률이 0에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페르미 디락 분포예요. 페르미 디락 둘 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이 페르미 디락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페르미온의 에너지가 상태가 채워질 확률 함수예요. 아주 어렵죠. 그렇죠? 페르미온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는 입자예요. 대표적으로 전자가 있어요. 어쨌든 이 페르미온이라는 말을 전자로 바꿔도 돼요. 이제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채워질 확률 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와 확률을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그래프를 보면 X축에 에너지가 있고 Y축에 F2라 그래가지고 확률이에요, 이거. 왜 P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 F2로 써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 때는 확률이 1에 가깝죠. 점점 떨어지다가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점에 마우스 어디 갔어?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점이 딱 EF라고 마킹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떨어져서 0에 수렴해요. 근데 잘 보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분포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일단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의 상태까지 가죠. 그건 당연해요.
뭐냐면은 더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페르미 레벨을 가지는 물질이 온도를 높이면 그래프가 T1에서 T2로 변할 거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T2로 변했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조금 더 채워질 확률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극단적으로 내려서 T가 0K가 돼요. 0켈빈이라는 거는 분자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그런 온도죠. 실제로는 도달 불가능한 온도입니다. 0켈빈에서는 유니스텝 방천을 이뤄요. 페르미 레벨 이하의 에너지는 페르미 레벨 미만의 에너지는 전자가 전부 다 차있고 그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는 전자가 하나도 안 차있는 상태가 바로 0켈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더 페르미 디락 분포가 함수가 좀 눕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돼요. 오, 복잡하죠? 첫 수식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FE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EF. 그래서 EF는 페르미 에너지. K는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이 KT를 상온에서 곱한 게 0.026 일렉트론 볼트예요. 알았죠? 이 0.026 일렉트론 볼트가 상온에서 이 K와 T랑 곱한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워야 될 상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요. KT 이건 두 개는 무슨 통신사 이름도 아니고 다 붙어 다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보면 T가 커지면 약간 기울기가 눕겠구나. 왜냐하면 이 익스포넨셜 값이 더 변화가 더뎌지잖아요. 그렇죠? T가 0이면 이거는 지금 유니스텝 펑션이라서 연속 함수로 나타낼 수 없지만 대략 유니스텝 펑션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T가 0이면 지금 E가 EF보다 작으면 이 텀이 마이너스 무한되고 익스포넨셜 텀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0이 되고 E가 EF보다 크면 T가 0일 때 익스포넨셜의 무한대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값이 0이 되고 뭐 이렇게 극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정리하자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FE가 0.5인 에너지를 페르미 준위라고 해요. 그리고 페르미 준위는 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반도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트릭, 그런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 페르미 에너지 잘 구하고 밴드 다이어그램 잘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 페르미 디락 분포에서 하나 더 나가면 우리는 전자의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전자의 밀도는 우리가 페르미 디락 분포는 상태가 채워질 확률이죠. 그쵸? 그럼 전자의 밀도는 그 상태가 채워질 확률에다가 상태의 밀도를 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밀도는 Fe의 density of state,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의 밀도를 곱하면 돼요. 이 에너지 상태의 밀도는 공간에 따라서 정의된 게 아니라 에너지에 따라서 정의된 거예요. 에너지에 따라서 상태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밀도는 그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Y는 루트 X꼴로 증가를 해요. 이 상태 밀도는. 약간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더 에너지가 높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더 많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높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더 많아집니다. 이거 유도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가 수식 푸는 걸로 강의를 넣어드릴게요. 이 상태 밀도에다가 점유 확률을 곱하니까 그쵸? 캐리어 분포가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나와요. 이거 수렴해요. 왜냐하면 점유 확률은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하고 상태 밀도는 루트 X로 올라가니까 이거 곱하면 0으로 수렴합니다. 이 밴드갭 내부에는 상태 밀도가
상태 밀도 함수가 0이고 점유 확률은 양수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전자랑 전공의 밀도는 이 두 개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이 DE와 이 DE들의 이제 유도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영상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 DE를 쓰기만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페르미 디락 통계를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가 점유될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상태 밀도를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캐리어의 분포, 전자와 전공의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시면 전자와 전공의 농도 밀도 같은 말이에요. 농도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자의 밀도는 FE에 DE 곱한 거니까 이걸 그냥 쭉 쓰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쭉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쓰면서 전 슬라이드를 확인하고 따라와 보시면 돼요. 전자와 전공의 농도식이 이렇게 돼요. 얘를 이제 적분을 하고자 하니 이게 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들어간 게 아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근사를 사용해요. 페르미 디락 분포를 근사하는 건데 이게 맥스웰 볼츠만 근사라고 그래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KT 익스포넨셜의 KT분의 E-EF를 이렇게 근사하는 거예요. 이게 대략 이제 E-EF가 KT보다 아주 클 때 이 근사가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봐도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KT는 0.016 일렉트론 볼트 아주 작아요. 그래서 E-EF는 웬만하면 이 KT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1이 무시 가능하죠? 이게 무시 가능해요. 이 값이 아주 커질 거니까. 이게 무시 가능하고 그냥 익스포넨셜 KT분의 E-EF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적분하기가 아주 편해져요. 이렇게 돼요. 그쵸? 요거를 약간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지금 E-EC를 사용해서 치환 적분하려고 E-EC를 속에 바꿨어요. 걔를 이제 이렇게 KT를 루트 KT를 넣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이 뒷부분 적분 내부가 이거 감마 펑션이 돼요. 이거 감마 2분의 1이 되는데 이 감마 펑션은 제가 여기서는 안 다룰 거예요. 공학 수학 미적분학 이런 데 가시면 감마 펑션 개념이 나와요. 어쨌든 요거를 적분하면 감마 펑션의 적분은 이미 다 수학자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기에 좌변처럼 되고 이게 2분의 루트 파이가 되거든요. 얘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앞에는 상수죠. 익스포넨셜 전에는 전부 다 상수예요. 이 MN이라 그러는 거는 전자의 유효 질량이에요. 전자의 질량인데 그거는 강의에 좀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 어쨌든 상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EF 오버 KT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가 강의의 중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EC랑 EF랑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밀도가 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C랑 EF랑 가까워질수록 전자의 밀도가 올라가고 EC랑 EF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페르미 준위가 밸런스 밴드에 가까워질수록 전자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은 이거의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전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이 페르미 디락 통계를 1에서 이 값을 뺀 거를 쓰면 돼요. 왜냐하면 전공으로 채워질 확률은 전자로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는 밴드 다이어그램 내에서 전자와 전공의 농도에 따른 페르미 레벨 변화에 대해서 좀 예제를 풀어보고 뭐 진성 반도체나 밴드 다이어그램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